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만든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금융시장 한 구석에서 조용하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은시장 이야기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은 가격은 온스당 약 29달러에서 7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봐도 155%가 넘는 상승률입니다. 금의 상승률보다 높고 구리나 백금 같은 다른 금속들도 따라오지 못한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사실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첫째, 2025년은 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둘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0달러라는 목표가가 과연 현실적인지 아니면 단순한 과장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2026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투자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당장 사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최종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한 대에 은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정확한 답은 평균적으로 약 0.3g 정도입니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800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고작 800원짜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이 약 14억 대입니다. 14억 대에 각각 0.3g씩 들어간다면 전체로는 420톤의 은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 5천만 달러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마트폰만 계산한 것입니다. 노트북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사물 인터넷 기기들까지 모두 합치면 훨씬 더 큰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내용은 단순히 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1세기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핵심 물질 중 하나인 은을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챗GPT가 어떻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떻고, 딥러닝이 어떻고 하는 얘기들을 뉴스에서도 매일 듣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이 절대로 크게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은혁명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만드는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에 수천만 원씩 하는 이 장비들이 왜 그렇게 비싼지 아십니까? 물론 설계 기술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으로 그것을 구현하는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초미세 연결점들이 있고 그 연결점들이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도 녹지 않고 부식되지 않으면서 최고의 전기 전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금속이 지구상에 몇 가지나 있을까요? 금도 전도성이 좋고 부식에 강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구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기 전도성이 은보다 약 6% 정도 낮습니다. 겨우 6% 차이인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서버에서 6%는 생사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연산 속도가 그만큼 저하되고 열 발생이 증가하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작은 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량과 맞먹는 상황에서 6%의 효율 차이는 연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전기료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 기업들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픈AI라는 회사가 챗GPT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한 전력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공개된 추정치에 따르면 약 1,787메가와트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일반 가정 약 12만 채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과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의 모든 부품이 최고 효율로 작동해야 하고 그러려면 은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확히 얼마나 많은 은이 사용되었는지는 기업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의 경우
1메가와트당 약 2kg에서 3kg 정도의 은이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2배에서 3배 더 많은 은을 사용합니다. 냉각 시스템이 더 강력해야 하고 더 많은 고성능 칩이 필요하며 더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자체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니를 개발하는데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메타는 라마라는 이름의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아마존도, 테슬라도, 애플도, 중국의 바이두도, 알리바바도 모두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것을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더 똑똑한 알고리즘을 만드느냐의 싸움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경쟁하고 있는 진짜 전장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하드웨어입니다. 누가 더 많은 반도체 칩을 확보하느냐? 누가 더 큰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느냐? 누가 더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느냐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칩과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은이 필요합니다. 많은 양의 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충분한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 정부들이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 이후로는 다시 탄소 중립 정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결국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양광입니다. 풍력도 중요하지만 설치 속도나 확산 속도 면에서는 태양광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를 만드는데 은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장의 태양광 패널에는 약 20g의 은이 사용됩니다. 별로 많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억 장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있고 그 숫자는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이 왜 필요할까요? 태양광 패널은 태양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효율적으로 모아서 밖으로 보내려면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물질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이 굴이나 알루미늄 같은 다른 금속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은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은만큼 얇게 펴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높은 전도성을 유지하는 금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양광 패널을 만들려면 은이 필요합니다. 은을 채굴하는 과정에서도 환경 파괴가 일어납니다. 게다가 은의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태양광을 설치할수록 은은 더 빠르게 고갈됩니다. 은이 부족해질수록 태양광 패널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탄소 중립은 더 멀어집니다. 제가 이것을 태양의 함정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야기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한 대에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약 70% 정도 더 많은 은이 들어갑니다. 대략 25g에서 50g 정도입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충전 장비, 그리고 수많은 전기 연결 부위에 은이 사용됩니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연간 약 9천만 대 정도 됩니다. 지금은 그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입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의 정책과 자동차 회사들의 계획을 보면 2030년쯤에는 이 비중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5년이 되면 일부 국가에서는 내연기관차 판매가 완전히 금지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천만 대의 50%는 4,500만 대입니다. 각각의 평균 40g의 은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전기차 산업만으로도 연간 1,800톤의 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충전 인프라까지 더하면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2025년 10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은 선물 시장에서 매우 특이한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백워데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미래에 인도받기로 약속한 은의 가격이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은의 가격보다 낮아진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6개월 후에 받을 은이 지금 살 수 있는 은보다 싸다면 누군가 지금 당장 은을 사서 6개월 후에 팔겠다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면
무위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시장에서는 순식간에 수많은 거래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차이를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백월데이션 상태가 며칠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실물 은이 시장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뉴욕에 코맥스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물이 거래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은을 사거나 팔겠다는 계약입니다. 대부분의 선물 거래는 실제로 은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만기가 되면 그냥 현금으로 차액만 정산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거래소의 창고에 실제 은이 있어야 합니다. 코맥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은, 선물 계약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약 9억 온스입니다. 톤으로 환산하면 약 28천 톤입니다. 그럼 실제로 거래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은은 얼마나 될까요? 2020년에는 약 3억 5천만 온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 현재는 약 1억 온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년 사이에 70% 이상 감소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9명의 사람이 있는데 의자는 1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음악이 멈추고 모두가 동시에 앉으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수라장이 됩니다. 지금은 시장이 바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은 재고를 보면 2020년 이후로 86%나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줄어든 은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곳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째, 중국 중앙은행의 비축분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중국의 거대한 태양광 산업체들이 앞으로 필요한 물량을 미리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비축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중 무역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전 세계가 긴장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히토류는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원소들인데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도 비슷한 전략 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은 생산량의 약 13%를 차지합니다. 동시에 전 세계 은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순수입국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은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당장 쓸 것보다 더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비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중반쯤 일본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물 은구의 가격이 온스당 13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같은 시각 뉴욕의 선물 시장 가격은 74달러였습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차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본에서는 돈을 주고도 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 일본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홍콩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관찰되었습니다. 실물 은을 직접 손에 쥐고 알다고 싶어하는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종이로만 거래되는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물 시장과 종이 시장이 점점 분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니켈 가격이 폭등했을 때 거래소가 거래를 정지시키고 이미 체결된 거래를 취소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금과 은의 실물 프리미엄이 치솟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도 실물을 구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26년은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온스당 50달러에서 6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은 70달러에서 85달러 정도를 예상합니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90달러에서 110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초에 주요 투자은행들의 분석가들이 모여서 2025년은 가격을 예측했을 때 평균 예측치가 온스당 약 33달러였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예측치의 2배가 넘습니다. 왜 전문가들의 예측이 이렇게 크게 빗나갔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분석 모델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현상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폭발적 성장, 태양광 산업의 급속한 확대, 전기차 시장의 빠른 전환,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은 수요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0달러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산업 수요의 지속적 증가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계속 건설되고 태양광 패널 설치량이 매년 증가하고 전기차 판매가 내연기관차를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은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광산에서 은을 캐내는 속도는 빠르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려면 탐사부터 시작해서 실제 생산까지 최소한 10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게다가 환경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고 허가를 받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급은 천천히 늘어나거나 정체되어 있는데 수요는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가격이 오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오르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가속이 붙습니다. 74달러에서 95달러로, 95달러에서 125달러로, 125달러에서 160달러로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200달러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두 번째 경로는 통화 가치의 하락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이자만 해도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상황에 빠진 나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더 찍어서 빚을 갚는 것입니다.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다시 돈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실물 자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금과 은이 대표적인 실물 자산입니다. 금은 이미 온스당 4,5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역사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은은 아직 그 흐름을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은은 항상 금을 뒤따라 올라갔고 종종 금보다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 5온스를 사려면 은이 몇 온스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역사적 평균은 대략 60대 1에서 70대 2 정도입니다. 지금은 약 61대 1 수준입니다. 만약 금 가격이 6,000달러까지 오르고 금은 비율이 역사적 평균인 60대 1을 유지한다면 은은 100달러가 됩니다. 금이 10,000달러까지 가고 비율이 50대 1로 떨어진다면 은은 200달러가 됩니다.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세 번째 경로는 예상치 못한 충격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 2위은 생산국인 페루에서 정치적 불안이 발생해서 광산 가동이 중단된다든지 멕시코의 주요한 광산 지역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중국이 갑자기 은 수출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이유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완전히 0%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 중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시장은 패닉에 빠질 것이고 가격은 몇 주 만에 2배, 3배로 뛸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시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95달러에서 115달러 사이를 목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수요가 계속 강하게 유지되고 재고는 더 줄어들고 투자 수요도 점차 늘어나면서 이 정도 가격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7년이 되면 115달러에서 145달러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쯤이면 은 부족 현상이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기 시작할 것이고 일반 대중들도 은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2028년과 2029년에는 145달러에서 185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변동성도 극대화되고 정부들이 개입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략물자로 지정해서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30년쯤이면 200달러를 테스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일 뿐이고 실제로는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장기적으로 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십시오. 당장 다음 달 생활비로 써야 하는 돈이나 자녀 교육비로 모아둔 돈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은 가격은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고 여러분이 돈이 급하게 필요한 시점에
가격이 많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분산 투자를 하십시오. 전체 자산의 전부를 은에만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귀금속에 배분하고 그 중에서 30%에서 40% 정도를 은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셋째, 시간 분산을 하십시오. 지금 당장 목표 금액 전체를 한꺼번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나눠서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 혹시 최고점에 몰빵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선물이나 레버리지 상품은 전문 트레이더들이 단기 매매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조그만 조정에도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내일이나 다음 주, 다음 달의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십시오.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격이 등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실물 은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접 은괴나 은화를 구매하는 방법과 은상장지수 펀드나 은광산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제 개인적인 추천은 전체 은 투자금의 70% 정도는 실물로 보유하시고 나머지 30%는 상장지수 펀드나 주식으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느냐 하면 실물은 진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시스템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관에 부담이 있고 급하게 현금화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반면에 상장지수 펀드는 거래가 편리하고 유동성이 높지만 금융 시스템에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물 은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딜러를 이용하십시오. 가격이 조금 싸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업체를 이용하다가 가짜 은을 받거나 배송이 안 되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인지, 실제 매장이 존재하는지, 온라인 리뷰는 어떤지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실물을 구매한 후에는 보관도 신경 써야 합니다. 소량이라면 집에 소형 금고를 설치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이라면 은행 대여금고나 전문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관할 때는 보험 가입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 분산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총 600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한 번에 600만 원을 투자하지 말고 매월 100만 원씩 6개월에 걸쳐 투자하십시오. 혹은 매주 25만 원씩 24주에 걸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투자하는 도중에 은 가격이 갑자기 10%나 15%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미리 계획한 투자 금액 외에 추가로 20%에서 30% 정도의 여유 자금을 준비해 두었다가 이런 기회에 투자하시면 평균 매수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매도는 계단식으로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목표가에 도달하면 전부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파십시오. 예를 들어 평균 매수가가 74달러 근처라면 105달러에 도달하면 전체 보유량의 15% 정도를 팔아서 일부 수익을 실현하십시오. 30달러에 도달하면 추가로 20%를 팔아서 추가 수익을 확정하십시오. 60달러에서 또 20%, 190달러에서 또 20%를 파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25% 정도는 절대 팔지 마십시오. 이것은 진짜 위기 상황에 대비한 보험이자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으로 남겨두십시오. 금융 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이 마지막 보유분이 여러분의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함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레버리지 상품을 조심하십시오. 은 가격의 2배나 3배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들이 있습니다. 더 큰 수익은 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기 보유 시 구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1일 단위로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원래 지수와의 괴리가 커집니다. 둘째, 선물 거래를 조심하십시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종이 시장과 실물 시장이 점점 분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거래소가 실물 인도 불능 사태를 선언하고 현금 결제를 강제한다면 여러분의 선물 계약은 실제 은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청산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검증되지 않은 딜러를 조심하십시오. 온라인에서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은을 판다고 광고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기이거나 가짜 은을 파는 곳입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십시오.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은은 155% 이상 상승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공지능 혁명, 탄소 중립 정책, 전기차로의 전환. 이 모든 21세기 메가 트렌드들이 은을 필요로 합니다.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불균형이며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종합해 봤을 때 2030년 전후로는 충분히 도달 가능한 수준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변동성이 있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도 발생할 것입니다.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유 자금으로 분산해서 투자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금융 상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